그대는 짐의 위로였고 힘이었고 동반자였소. 궁궐 담장 밖 한 소녀가 서 있습니다. 들어가면 끝입니다. 평생 시집도 못 가고 가족도 만나지 못합니다. 노비, 조선시대 최하층 신분,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조선 역사상 손에 꼽히는 정일품 후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세종대왕의 마음을 얻을 유일한 여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신빈 김씨,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1406년 김씨가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출생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녀는 천민으로 태어났다는 것. 내 자식, 왕실의 물품을 관리하는 관청입니다. 옷감, 보석, 음식 재료, 왕실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이곳을 거쳐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노비들이 일했습니다. 김씨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여종, 가장 낮은 신분, 저것 좀 날라라, 빨리 움직여.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더러운 것을 치우고 쉴 틈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손이 터지고 발이 부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다른 노비들과 함께 좁은 방에 누웠습니다. 추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봐야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김씨는 달랐습니다. 다른 여종들은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생각 없이 기계처럼. 하지만 김씨는 달랐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저 양반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저 글자들은 무슨 뜻일까? 궁금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노비라고 해서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 내자시에는 글을 아는 관리들이 많았습니다. 김씨는 그들이 쓰는 글자를 몰래 훔쳐봤습니다. 버려진 종이를 주워 모았습니다. 밤의 촛불 아래서 그 글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너 뭐해? 같은 방 여종이 물었습니다. 글자를 보고 있어. 미쳤구나. 우리가 그런 거 알아서 뭐해? 하지만 김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아야 해. 무언가를 알아야 이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것이 희망이었습니다. 희미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1418년 봄, 김씨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원경왕 후마마께서 오신다. 내자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비들이 급히 청소하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왕대비, 즉 새 임금 세종의 어머니가 직접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두 엎드려라. 김씨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붙이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비단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 이 아이들 중에서 괜찮은 아이를 골라야겠구나. 원경왕 후가 말했습니다. 새 임금께서 즉위하셨으니 중궁전에 궁인이 더 필요하다. 상궁이 대답했습니다. 예, 마마. 적당한 아이들을 골라보겠습니다. 노비들이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원경왕 후가 천천히 그들을 살폈습니다. 나이, 외모, 태도, 모든 것을 보는 눈빛. 그때 원경왕 후의 시선이 김씨에게 멈췄습니다. 저 아이. 예, 마마. 저 아이는 눈빛이 다르구나. 김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대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원경왕 후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김씨라 하옵니다. 나이는 13입니다. 그를 아느냐? 순간
김 씨는 망설였습니다. 노비가 그를 안다는 것, 그것은 주제넘은 일이었습니다. 혼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 압니다. 원경왕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이라니? 버려진 종이에 있는 글자들을 봤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원경왕후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로 하겠다. 그렇게 김 씨는 궁녀가 되었습니다. 내자시 여종에서 소원왕후를 모시는 궁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너 정말 운이 좋구나. 다른 여종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궁녀가 되면 노비보다 낫잖아. 하지만 김 씨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시작이라는 것을. 궁궐로 들어가는 날 김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 자식, 그곳에서 보낸 13해.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보자. 소원왕후의 처소. 중궁전. 김 씨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화려한 장식, 비단 병풍, 귀한 향. 여종으로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세계. 너 새로운 아이로구나. 나인 하나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예. 여기서는 규칙이 생명이야. 한번 실수하면 다시 쫓겨날 수 있어. 알겠지? 예. 그리고 나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중국 마마는 자애로우신 분이야. 하지만 그만큼 엄격하시지. 거짓말하지 마. 정직하게 행동해. 김 씨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궁중 예절, 말투, 걷는 법, 서는 법.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노비 때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빨리 배웠습니다. 한 번 보면 기억했고 한 번 들으면 이해했습니다. 저 아이 똑똑하네. 상궁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디 출신이래? 내자시 여종이었다던데. 여종치고는 영리하구만. 김 씨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무시하는 투.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보여주겠어. 내가 누구인지. 어느 날 소원왕후가 김 씨를 불렀습니다. 내가 그를 안다지? 송구하옵니다, 마마. 조금밖에. 보여다오. 왕후가 책을 내밀었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펼쳐봤습니다. 한자들이 빽빽했습니다. 읽어보거라. 김 씨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원왕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황송하옵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아무도. 혼자 배웠습니다. 왕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기특하구나. 낮은 신분에서 태어났어도 배우려는 마음을 가졌구나. 그 말에 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습니다. 계속 배우거라. 그것이 너를 지킬 것이니라. 예, 마마. 그날부터 김 씨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틈틈이 책을 읽고 글자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소원왕후를 성실히 모셨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완벽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점점 신뢰를 얻었습니다. 소원왕후가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궁인들도 그녀를 인정했습니다. 저 궁인 일을 잘하네. 예의도 바르고. 여종 출신이라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여. 소문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세종대왕, 조선 최고의 성군, 한글을 만들 왕, 백성을 사랑한 임금. 그가 김씨라는 이름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아는 궁인, 성실하고 지혜로운 소녀. 어느 날 저녁 세종이 소원왕후에게 물었습니다. 중궁전에 김씨라는 궁인이 있다지요? 예, 전하. 총명하고 근면한 아이입니다. 한번 보고 싶소이다. 그 순간 김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려 하고 있다는 것을. 여종에서 궁인이 된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여인이 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조선 역사상 손에 꼽히는 정일품 후궁이 되는 것.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김 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았을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계속 올라가야 한다는 것. 노비로 태어난 소녀의 꿈. 그것이 이제 막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죽었습니다. 1446년 3월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복궁 전체가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궁녀들이 울고 신하들이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세종대왕.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전에 혼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누가 와도 내쫓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전하, 옥체를 돌보셔야 합니다. 물러가라. 왕의 목소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미 후궁이 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그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왕비가 살아계실 때도 돌아가신 지금도 다가가도 될까?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왕이 이대로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김 씨가 후궁이 된 건 1427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 과정은 조용했습니다. 드라마처럼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소원왕후가 직접 추천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왕비는 김 씨의 인품을 알아봤습니다. 그를 알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여인. 저 아이를 곁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왕비가 세종에게 말했습니다. 마마께서. 세종은 놀랐습니다. 왕비가 직접 후궁을 추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하도 외로우실 것입니다. 신첩이 모든 것을 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왕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는 왕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김 씨는 후궁이 되었습니다. 귀인이라는 낮은 품계부터 시작했습니다. 후궁이 된다고 해서 왕을 자주 만나는 건 아닙니다. 김 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책을 읽고 바느질을 하고 궁중의 규칙을 지켰습니다. 왕이 부르면 갔고 부르지 않으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종종 그녀를 불렀습니다. 책을 읽어보았느냐? 예, 전하. 어떠하더냐? 왕은 김 씨에게 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학문에 대해서도 다른 후궁들과는 다른 대화였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되 왕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겸손하되 무지하지 않게. 세종은 그런 그녀가 편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왕비 앞에서는 언제나 완벽해야 했고 신하들 앞에서는 성군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앞에서는 그냥 한 사람의 남자일 수 있었습니다. 1418년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안평대군. 왕은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키워라. 예, 전하. 김 씨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그녀의 아들. 왕자. 하지만 왕비가 돌아가신 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종은 무너졌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은 슬픔, 아무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전하께서 정사를 돌보지 않으십니다. 후궁들도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던데 이러다 옥체를 상하시겠습니다. 그때 김씨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왕의 침전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왕이 돌아봤습니다. 누구냐? 소첩입니다, 전하. 김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러가라. 전하. 김씨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마마께서 걱정하실 것입니다. 그 말에 세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마께서는 전하께서 건강하시길 바라셨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시길 원하셨습니다. 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첩이 감히 마마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하를 지켜드릴 수는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끝에 세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도 슬프겠구나. 예, 전하. 왕비를 존경했지. 예. 마마께서는 소첩의 은인이셨습니다. 김씨는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소원왕후는 그녀에게 배움을 인정해준 첫사람이었습니다. 후궁으로 추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종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함께 슬퍼하는 사람, 왕비를 그리워하는 사람, 그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앉아라. 전하, 그대도 슬픈데 무릎 꿇고 있을 것은 없지 않으냐? 왕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왕과 후궁.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두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에 빠진. 그 후로 세종은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다시 정사를 돌봤고 신하들을 만났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오늘은 어떠하셨습니까? 김씨가 물었습니다. 피곤하구나. 차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차를 준비했습니다. 왕이 좋아하는 온도로, 왕이 좋아하는 향으로, 말없이 조용히. 세종은 그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편하구나. 왕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왕비처럼 당당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그만의 방식으로 왕을 위로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요구가 아니라 배려로. 그대는 세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왕비를 닮았구나. 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소첩은 감히. 아니다. 왕이 말을 끊었습니다. 지혜롭고 조용하고 나를 이해하는구나. 그 말에 김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1434년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영흥대군. 세종은 아이를 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소원왕후가 돌아가신 후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거라. 왕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김씨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슬픔을 견디고 일어서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곁에 있을 뿐. 김씨는 생각했습니다. 왕비님을 대신할 수 없어. 하지만 이 빈자리를, 이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는 있어. 그것이 그녀의 역할이었습니다. 빛나는 태양이 아니라 조용한 달빛. 드러나지 않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세종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왕은 김씨의 품계를 올렸습니다. 귀인에서 소위로, 소위에서 수기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후궁이 총애를 받는구나. 왕비를 잃은 슬픔을 달래주는 모양이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총애가 아니라는 것을, 세종이 김 씨에게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조선 역사상 가장 놀라운 후궁의 이야기가 이제 막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안평대군이 종이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12살, 눈이 반짝이는 소년. 세종은 책을 덮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이냐? 제가 그린 산수화입니다. 종이를 펼치자 거기에는 산과 물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그림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붓의 움직임이 자유로웠고 구도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세종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그렸느냐? 예. 아이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세종은 김 씨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보시오. 김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림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잘 그렸구나. 어머님, 저 더 배우고 싶어요. 안평대군이 그녀의 치마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세종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김 씨의 자녀들은 하나같이 재능이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예술가였습니다. 그림, 글씨, 시, 모든 것에 소질을 보였습니다. 세종의 예술적 감각과 김 씨의 섬세함을 물려받은 것 같았습니다. 대군께서 또 글씨를 쓰셨습니다. 신하가 보고했습니다. 가져오너라. 세종이 글씨를 펼쳐봤습니다. 15살 소년이 쓴 글씨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힘이 있으면서도 유려했습니다. 대단하구나. 왕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안평대군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느 날 저녁 대군이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는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김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글씨를 쓰고 시를 짓고 싶어요. 왕이 같은 건 입 조심해라. 김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안평대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세자가 아니다. 왕위를 이을 수도 없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거라. 정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왕족으로서의 책임은 잊지 마라. 내 형제들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예, 어머니. 안평대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영흥대군은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학구적인 아이였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대군께서 책만 읽으십니다. 상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놀지도 않으시고 친구도 사귀지 않으십니다. 김 씨는 아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무엇을 읽고 있느냐? 역사책입니다, 어머니. 12살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고려의 역사를 읽고 있어요. 왜 그것을 읽느냐? 알고 싶어서요.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김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안평대군과는 완전히 다른 아이. 예술가가 아니라 학자. 하지만 그것도 재능이었습니다. 훌륭하구나. 어머니. 영흥대군이 책을 덮었습니다. 저는 형님처럼 재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형님은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써요. 하지만 너는 내 재능이 있다. 김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생각하는 힘, 관찰하는 힘, 그것이 너의 재능이니라. 영흥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양군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안평대군처럼 화려하지도 영흥대군처럼 학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 누구냐? 김진사의 아들이에요.
정말 재밌어요. 계양군은 늘 웃었습니다. 궁궐에 웃음을 가져다 주는 아이였습니다. 세종도 그런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왕이 계양군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했느냐?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리고 말도 탔어요. 아이는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세종은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왕족의 무게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걱정이었지만 때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모두 왕족처럼 살 필요는 없지. 화이용주는 딸이었습니다. 김씨의 유일한 딸. 아버지를 닮아 똑똑했고 어머니를 닮아 조용했습니다. 옹주님께서 책을 읽으신다던데요. 그래요. 여자가 책을 읽어서 안 되나요? 어린 옹주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씨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처럼 몰래 배우지 않아도 되는 시대, 왕족으로 태어나 당당하게 공부할 수 있는 딸. 많이 배워라. 예, 어머니. 화이용주는 어머니를 닮고 싶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겸손하지만 지혜로운. 세종은 김씨의 자녀들을 지켜봤습니다. 안평대군은 조선 최고의 예술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영흥대군은 학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계양군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화이용주는 지혜로웠습니다. 대단한 자녀들이요. 세종이 김씨에게 말했습니다. 전하의 자녀들입니다. 그대가 잘 키운 것이요. 왕은 진심이었습니다. 김씨는 후궁이었지만 어머니로서는 완벽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쳤고 예의를 가르쳤고 무엇보다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왕족이다. 하지만 교만하지 마라. 그녀가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아이들은 그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1447년 안평대군은 29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조선 최고의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몽유도 원도는 그의 대표작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제 그림을 보세요. 안평대군이 거대한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꿈속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신선들이 사는 이상향, 산과 물, 나무와 집,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름답구나. 이건 제가 꿈에서 본 세상이에요. 안평대군이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전쟁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그런 세상이 있다면 좋겠구나. 김씨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예, 어머니. 안평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불안했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뛰어났습니다. 재능이 넘쳤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위험했습니다. 전하, 어느 날 밤 김씨가 세종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왜 그러시오? 너무 눈에 띕니다. 세종은 그녀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왕족에게 재능은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너무 뛰어나면 시기를 받고 너무 눈에 띄면 위험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세종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왕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후에는 김씨는 그 생각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그녀의 자녀들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정일품이라고? 후궁을 정일품으로 올리신다니 전례가 있습니까? 거의 없소. 왕후가 아닌 후궁이 정일품이라니. 1450년경 세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빈 김씨를 정일품 후궁으로 승격시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후궁의 품계는 엄격했습니다. 정일품은 왕후 바로 아래, 사실상 왕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지위였습니다. 전하, 제고하십시오. 영의정이 간언했습니다. 후궁을 정일품으로 올리시면 전례가 어떠하냐? 세종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짐이 왕이다. 짐이 정하는 것이 전례가 되는 것이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씨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일품이라니. 그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후궁으로 들어올 때는 귀인이었습니다. 정사품, 그것도 높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일품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마, 상궁이 불렀습니다. 이제는 마마로 불러야 했습니다. 정일품이면 빈의 칭호를 받습니다. 소인이 아닙니다. 김씨가 말했습니다. 아직 책봉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궁은 웃었습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김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일품,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품계 승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정일품이었을까요? 역사는 정확한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들이었습니다. 김씨는 세종에게 4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안평대군, 이명대군, 영흥대군, 계양군, 화이용주 모두 건강하게 자랐고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조선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후궁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어가는 것. 김씨는 그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둘째, 소원왕후 사후 세종을 지탱한 것이었습니다. 1446년 왕비가 돌아가신 후 세종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정사를 돌보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을 일으켜 세운 것이 김씨였습니다. 소첩이 곁에 있겠습니다. 그녀는 왕을 위로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왕비를 대신하려 하지 않고 그저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셋째, 지성이었습니다. 김씨는 그를 알았습니다. 책을 읽었고 학문을 이해했습니다. 세종은 그녀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에 대해, 나라에 대해, 백성에 대해 다른 후궁들과는 달랐습니다. 김씨는 왕의 동반자였습니다. 육체적 동반자가 아니라 정신적 동반자. 책봉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씨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정일품 후궁의 복장. 화려했지만 그녀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마 아름다우십니다. 그만두십시오. 김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마마는 이제 신빈이십니다. 상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신빈, 삼가고 조심하는 빈. 그것이 그녀의 새 이름이었습니다. 대전의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신빈 김씨를 정일품으로 책봉하노라. 세종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고개를 드시오. 세종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짐에게 소중한 사람이요. 왕비를 잃은 후 짐을 지탱해 준 사람이요. 전하, 그대의 자녀들은 훌륭하오. 그대는 훌륭한 어머니요. 훌륭한 동반자요.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품계는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요. 김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옵니다, 전하.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왕의 마음이라는 것을,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하고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정일품 승격은 엄청난 의미를 가졌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정일품까지 오른 후궁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후궁은 종일품이나 정일품에서 멈췄습니다. 정일품은 왕후 바로 아래입니다. 궁중 의식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많은 상궁과 나인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왕실 내에서 발언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마마, 이제는 다른 후궁들보다 높으십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입니까? 김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과 같은 사람입니다. 품계가 올랐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궁은 감탄했습니다. 권력을 얻으면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신비는 달랐습니다. 세종은 병들어갔습니다. 1450년 왕은 이미 53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고령이었습니다. 평생 과로했고 눈병으로 고생했고 당뇨와 여러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전하, 쉬셔야 합니다. 김 씨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일은 신하들이 하게 하십시오. 안 돼요. 세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소. 전하, 한글을 만들었지만 아직 백성들에게 제대로 보급하지 못했소. 과학도 음악도 더 발전시켜야 하오. 왕의 눈에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아니요. 세종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부족하오. 하지만 그는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대가 있어 힘이 났소. 전하, 그대가 없었다면 왕비를 잃은 후 짐은 무너졌을 것이요.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대는 짐의 위로였고 힘이었고 동반자였소. 김 씨는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1452년 세종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아이들을 부탁하오. 왕이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안평대군을. 저 아이는 재능이 뛰어나지만 세상 물정을 잘 모르오. 걱정 마십시오, 전하. 그대도 조심하시오. 세종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오. 김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미소. 세종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대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살아남을 것이요. 그리고 1450년 2월 세종대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 한글을 창제한 왕, 과학과 예술을 사랑한 왕, 그리고 신빈 김 씨를 사랑한 남자. 김 씨는 왕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정일품 후궁, 역사상 보기 드문 지위. 하지만 이제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세종이 남긴 마지막 선물, 정일품이라는 지위. 그것이 그녀와 아이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니, 지켜야만 했습니다. 상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군께서 유배되셨습니다. 1453년 안평대군이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약을 받았습니다. 35의 나이에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마, 물러가거라.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재능 넘치던, 그림을 사랑하던,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던 그 아들이. 하지만 김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세종이 돌아가신 후 세상은 변했습니다. 문종이 왕위를 이었지만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12살. 너무 어렸습니다.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야심이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1453년 개유정난,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들을 제거했고 어린 단종에게서 권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안평대군도 제거되었습니다. 왕위를 노렸다는 혐의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왕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세종이 아꼈던 아들, 백성들이 사랑하던 대군, 재능이 뛰어나고 인망이 있던 사람, 그래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김씨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복수? 불가능했습니다. 상대는 곧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방해? 그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침묵을. 마마,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측근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김씨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영흥대군은 살아남았습니다. 조용하고 학구적인 아들, 정치에 관심이 없어 보였고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양군도 살아남았습니다. 밝고 사교적인 아들, 수양대군과도 잘 지냈습니다. 화이용주는 이미 출가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다행이야. 김씨는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모두 잃지는 않았어.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었습니다.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지만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김씨는 궁궐 한 구석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정일품 신빈, 여전히 높은 지위였지만 그녀는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마, 대전에 나가지 않으십니까?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마의 지위라면 지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김씨가 차를 마셨습니다. 살아남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눈에 띄면 제거된다는 것을. 그래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영흥대군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왔느냐? 김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중년이 된 아들, 살아남은 아들, 형님 생각이 납니다. 영흥대군이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형님, 웃으시던 모습, 그만. 김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난 일은 잊어라. 어떻게 잊습니까? 잊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영흥대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님은 너무 뛰어났습니다. 그래. 김씨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했지. 뛰어난 것이 때로는 저주였습니다. 안평대군은 너무 빛났습니다. 그림도, 글씨도, 인품도.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너는 조용히 살아라. 예, 어머님. 그것이 너를 지키는 길이다. 영흥대군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조용히 살았고 학문에 전념했고 정치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1460년경 김씨는 60이 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고령이었습니다. 머리는 새고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마마, 편찮으십니까? 아니다. 김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을 뿐이다. 긴 인생이었습니다. 세종의 사랑을 받았고 5자녀를 낳았고 그중 한 명을 잃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씨가 세상을 떠난 정확한 연도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460년대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평화롭게 조용히 장례는 왕실의 예법에 따라 치러졌습니다. 정일품 후궁의 장례. 화려했지만 그녀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영흥대군이 어머니의 묘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계양군도 왔습니다. 화이용주도 왔습니다. 살아남은 자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강한 분이셨어. 계양군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견뎌내셨지. 그래. 영흥대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신빈 김씨. 역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조선 역사상 손에 꼽히는 정일품 후궁. 세종대왕이 사랑한 여인. 뛰어난 자녀들의 어머니.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생존자였습니다. 궁녀가 되어 엄격한 규칙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후궁이 되어 왕실의 정치를 헤쳐나갔습니다. 소원왕후가 돌아간 후 세종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왕비를 대신하려 하지 않고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안평대군은 조선 최고의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비록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지혜로웠습니다. 언제 나서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세종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에게서 무엇을 배울까요? 첫째, 배움의 힘입니다. 김 씨는 서녀라는 불리한 신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그 배움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둘째, 겸손의 가치입니다. 정일품까지 올랐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았고 살아남았습니다. 셋째, 현명한 선택입니다. 안평대군이 죽었을 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하고 남은 자녀들을 지켰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경복궁 어딘가에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건물은 사라지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에 그녀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신빈 김씨, 정일품 후궁, 세종의 여인. 그 이름 속에 한 여자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차별받던 소녀가 조선 최고의 후궁이 되기까지 사랑하고 견디고 살아남은 이야기. 화려하지 않았지만 강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왕비가 아니었지만 왕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신빈 김씨의 이야기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한, 겸손하지만 위대한 한 여인의 삶. 그리고 그 삶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분이나 환경이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지혜와 겸손,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신빈 김씨는 그것을 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